역사적 북미 정상이 만난 2018년 6월 12일 이동희 뉴스 전문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희 뉴스 전문 승부는 북미회담 특집으로 시작하는데요. 1, 2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70년 만이죠?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우리 강미진 기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들보다 감회가 독특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손에 진짜 땀을 쥐고 봤는데요. 예. 일단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었고 두 정상이 만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좀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 긴장감을 두 정상이 다 이제 얼굴에 나타내는데 그만큼 저희도 이제 같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부터가 이제 씌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회가 또 이제 좀 새로웠고요. 돌아가면 북한 주민들은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게 원래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북한으로 돌아온 뒤에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네. 바로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출발해서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저도 노동신문을 이제 시시각각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던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예. 일반 주민들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다 다운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그랬어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거대한 미국이라면 대국이라고 치잖아요. 그 거대한 국가하고 한반도에서도 반으로 잘린 그런 북한의 지도자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같이 나가는 거다.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예. 강 기자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긴장 안 할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봐도 그냥 두 사람 다 굉장히 긴장했는 것 역력하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서로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렸던 사이이기 때문에 많이 으르렁거렸죠. 얼굴을 보면서 네. 감회가 남달랐겠죠. 서로한테 어쨌든 마주보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이 따로 산책도 한 것 같아요. 네.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도 산책이 있었는데 그거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고. 남북 정상회담 후에 또 시진핑 주석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유사한 장면이 있었고요. 바닷가를 산책을 했죠. 네, 최근에 이제 양국 정상이 함께 이제 거니는 게 뭔가 외교의 어떤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표정이 경직돼 있었다. 처음 만날 때 그런 이야기 이제 나눴는데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좋은데 자국에서는, 즉 미국에서는 굉장히 언론의 공격도 많이 받고 예. 이번에 김정은한테 오히려 줄 것만 주고 못 받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즐거운 표정 또는 풀어진 표정을 보여주기는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야 싱가포르하고 북한하고 시차가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는 상당한 시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싱가포르 와서 아침에 회담하고 지금까지 계속 강행군 그리고 지금 기자회견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워싱턴 동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딱 12시간 차이잖아요. 네. 싱가포르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거의 새벽이죠. 새벽. 예. 네.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계속 질문 오면 답변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는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길게 지도자가 질문 답을 예상 질문도 없는 상태로 즉문즉답을 한다는 게 되게 예. 놀랬고 물론 이제 TV쇼 진행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평가들이 김정은은 얻을 거 얻었고
트럼프는 뭘 얻었냐라는 지금 벌써 미국 언론들 아이디가 빠졌네 어쩌네. 네, 벌써 미국 언론들 그런 또 냉정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라고? 냉정한 평가가 아니고? 트럼프가 믿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네. 뭐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동형이 미워가지고 다 몰려서 막 그러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뭐랄까 이제 판문점 회담의 그 어떤 결과일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대한 그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때 워낙 이제 어떤 생중계를 했다라는 그런 임팩트가 강하고 생중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북미 정상회담도 다른 정상회담에 하면 굉장히 많은 걸 그 실시간으로 보여줬거든요. 두 정상이 직접 뭐 모두 발언할 때도 다 생중계가 되고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특히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다음에 이제 전달이 됐는데 당시에 그때 생방송이 됐고 오늘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정상회담의 어떤 눈높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최소한 저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그 같은 기자 입장으로 마지막에 1시간 기자회견 하면서 한국 기자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따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말 할 때 뭐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따로 별도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와가지고 3자가 같이 뭐 나란히 선다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예상들도 많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내심 뭐 미안한 것도 있었는지 따로 챙겼던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기회 준다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아마 한국 기자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저희 같이 보는데 기자가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도 있지 뭐 그래요. 아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전혀 없는데. 네. 오히려 제가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박 기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거 물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강민진 기자가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의 북한 내부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폐쇄된 국가의 통수권자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예. 그만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와서 이제 했던 말들 그리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본인이 했던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도 진정성을 많이 이제 언급을 했던 것만큼 이번에도 북미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이뤄낸 걸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어느 이제 미국이 한쪽에서 삐끗하면 북한이 발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다 실행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네. 예. 자, 예스앱으로 이승인님 북미회담 감동입니다. 임수정님 행복한 날입니다. 박정래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일들이 기대됩니다. 팟빵 앱으로 정우성 김태희님 이 작가님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해피민트맘님 기자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뵙고 저녁엔 정면 승부에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감동받고 이런 상황에 문자로 4529님은 이동형 YTN에서 빼라라는 또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이런 거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뭘 해도 다 그냥 싫은 거. 네. 그래요. 자 이번에 그런데 그 NBA 농구 스타죠. 전 데니스 로드맨도 같이 싱가포르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눈물을 흘려서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정말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정말 다들 깜짝 놀라게 하는 눈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이 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북한에 몇 번 가가지고 만났던 사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담을 앞두고서 그 전해지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을 나름 꼼꼼하게 읽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화제가 됐던 책인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이 로드먼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친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데니스 로드만도 전혀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중재 역할을 또 물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예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남북 회담을 하면서도 나왔던 뭐 남북 여러 분야에서 교류 얘기를 하면서 체육 분야 교류를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농구다.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도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교류 협력을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할 텐데, 아무래도 농구가 그러면은 또 가장 먼저 유력하게 꼽힐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들이 또 나오죠. 네. 로드맨이 이제 눈물을 흘린 게 감격보다는 억울함과 그동안의 어떤 그 괴로움을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이제 봤는데,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적으로 당연히 소외되고 완전히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후에 이런 말을 했죠.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심지어 미치광이다. 이런 반응을 로드맨이 받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감정이 좀 북받쳐 올랐는데, 로드맨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울먹인 게 아닐까 또. 거봐, 내 말 맞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죠.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뭐 질문 즉석에서 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안 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기대는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기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회담에 대한 준비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서 뭐 일문일답을 이렇게 받아서 했던 적이 없었고요. 그런 것만큼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그냥 정상회담까지만 끝을 내자 이렇게 하고 아마 받지 않았을까. 네.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질문 받으면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은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겠죠.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약간 이제 공동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중에 발표를 했고, 그때 혹시 그러니까 질문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예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걸 달라진 걸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 이제 좀 더 외부에 이제 이런 개방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굳이 처음부터 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차에서 입장이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입장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청와대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 정상회담을 폄하하려는 그런 시도도 보이던데, CVID가 빠진 거는 어떻게? 다음 정상회담을 노리는 건가요? 아마도 한꺼번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렇고 지금 북한 주민들도 어쨌든 이게 대국하고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그 방패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이? 네, 그렇죠. 이걸 뭐 핵을 이제 갑자기 내놓는다는 거는 내 목숨을 그냥 공중에 그냥 내놓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끝냅니다.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 대통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역사적 순간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70년 동안 북미는 적대관계에 있었거든요. 이 적대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꿔진다 완전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CVID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 중단됐거든요. 계속 하세요. 네, 솔직히 폐쇄된 채 수십 년을 이제 북한이 외부하고 단절해 있던 상태였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또 보는데요. 사실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걸 얻으면 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가 이제 남북이나 또 북미나 똑같이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만남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처음이자 그렇죠. 마지막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공동선언문 내용 크게 4가지 같아요. 짧게 4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러한 열망의 기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북미 양국이 이제 동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 노력인데요. 주체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 네 번째가 이제 6.25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종되거나 사망한 그런 미군의 유해가 이제 북한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유해 송환을 위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크게 4가지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에 관계된 권력자가 다음 회담을 위해서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할 거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예전부터 북미 협상을 할 때는 단골 메뉴로 있던 건데 이번에 회담 앞두고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공동선언문 안에 들어갔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 이제 귀국하는 데 있어서 빈손 회담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 정도도 충분히 했다라고 뭔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기자회견할 때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얻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CVID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할 때 그 질문이 여러 차례 갔죠.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결국은 CVID에서 이번 회담이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D만 남고 소위 말하는 VI는 빠졌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I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검증 가능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라고 또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CVID라는 그 내용 자체는 곳곳에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고 이제 앞으로 강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문화를 하는 단계가 가면 이제 좀 더 완벽하게 되겠죠. 네. 자, 잠시 후 3, 4부에서도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북미 정상이 만난 2018년 6월 10일 이동 뉴스 정면 선고 3부 시작합니다. 자, 전문가들 모시고 북미 회담에 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지방선거 앞두고 각 당의 선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오늘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남북 평화를 실현하고 필요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정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고 민주당 압승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힘있는 지방정부로 지역 발전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내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홍문표 의원입니다. 기호 2번을 우리 국민 여러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나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방 일꾼을 뽑는 데는 일꾼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북풍 문제로 인해서 일꾼 나온 일꾼을 뽑을런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저희 한국당에서는 많은 기준을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물평가, 행정적인 능력, 예산 확보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검증된 자유한국당의 후보 기호 2번입니다. 국민 여러분, 독선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한국당 기호 2번을 뽑아주셔야 독선 독주의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선거대책본부장 국회의원 주승용입니다. 한 정당이 독주하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뽑을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한 정당이 독식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집니다. 건전한 견제 세력이 무너질 때 권력은 항상 부패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많은 정당이 골고루 지방 권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 민주, 평화, 개혁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평화가 목표다 보니 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저희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노력도 지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토 균형 발전, 특히 낙후된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저희 민주평화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평하게 발전되는 그런 세상을 저희 민주평화당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틀에서 민주당과 협치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저희 민주평화당을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북미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싱가포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 위에 자리 잡은 60년 양당 체제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5번 정의당을 평화의 지렛대로 써주십시오. 5번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지지율을 받게 될 때 대한민국의 더 좋은 정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찍고 싶은 정당에 투표하지 못했던 낡고 퇴행적인 정치가 끝날 것입니다. 요새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더불어민주당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개혁을 잘 뒷받침해도 모자란데 자유한국당과 함께 강원랜드 비리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법을 개혁하는 야합을 벌였습니다. 정의당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대결 정치가 아니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경쟁이 시작될 때 촛불이 염원한 우리 삶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한 소신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5번 정의당은 고단한 워킹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청년, 반값 인생인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5번 정의당이 평화, 5번 정의당이 인생, 5번 정의당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전해철, 홍문표, 주승용, 김경진, 이정미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원래 오늘 이 5분 모시고 떼토크로 진행할 예정, 아니면은 각각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북미 회담이 더 중요한 관계로 이분들은 그냥 녹음물로 대체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팟빵 앱으로 수상한 고지선님, 다른 패널들이 너무 굳어 있는 거 좀 문제네요. 이동형만 분위기 푸느라 고생하는 것 같다. 그냥 재밌으면 충분한데 패널 섭외할 때 신경 좀 쓰셔야 할 듯. 그 밑에 게장의 젓갈 같은 세상님께서 정기방송이 원래 좀 드라이하죠, 이렇게 호응 댓글 다셨는데, 요거는 손수호 변호사, 박상준 기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만요? 아니, 박상준도 같이. 저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나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3, 4부에서는 저 두 사람보다 더 재미없는 두 분이 모시는데,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신범철님, 그리고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민정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요즘 라디오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재밌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훌륭하고 유익한 프로,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북미회담 특집 3,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 해주신다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뭐 3가지로 총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이 처음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는 그 첫 출발로서는 의미가 크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합의문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는 오히려 9.19 공동성명보다도 퇴보한 의미가 조금 많이 줄어든 합의를 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동맹과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동맹을 비용의 문제, 돈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그런 접근이 나왔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가 3가지가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예. 네, 뭐 저도 신범철 박사님 그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직 그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 회담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보면서 벅찬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그 포괄적인 합의에 머무르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도 좀 들어가기를 좀 기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합의를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 나아지겠죠. 예.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바라본 주목할 장면이라든가 발언들 뭐가 있을까요? 뭐 재미있는 장면 얘기하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할 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보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 턱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자존심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깔창을 좀 깔았으면 어떻을까? 깐 것 같은데요, 이거? 깐 것 같은데. 네. 근데 키가 워낙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도 모를 수 있겠네요. 네, 민정은 교수님은? 네, 저도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세게 질 것인가, 오래 질 것인가, 그것에 가장 좀 재밌는 부분으로 본다면 좀 신경 봤는데, 그래도 꽉 쥐시긴 한 것 같아요. 꽉 쥐시긴 했는데,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막 이거나 아베 총리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악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셨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일반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오늘 공동 선언문의 내용 중에서 좀 불만족스럽다 또는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동영 작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상대방을 적성 국가로 보는 국가의 원수끼리 이제 처음 만나서 오늘 어떤 타임테이블이 이 공동선언에 정말 기재가 되는 게 과연 그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인지, 사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정도의 공동선언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포괄적인 문서다라고 하는 언급했는데, 이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일단은 다 성과를 낸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수 변호사 패널 말고 진행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덧붙여서. 네. 그러니까 두 분께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 어젯밤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CVID가 기본이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다들 너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야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젯밤에 그렇게 한껏 기대치를 올렸던 게 뭔가 저희 소위 말하는 블러핑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전략이 있다고 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의 질문 차례차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 교수부터 이번에 대답해 주실까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이제 취소했다가 재개하고 해프닝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 그리고 미국과 정상화를 하겠다는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따라가 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볼튼 보좌관이 굉장히 좀 강력한 수준의 그걸 요구해서 좀 이렇게 좀 흔들거렸지만, 어쨌든 간에 취소 어떤 결정과 재개를 통해 가지고 미국 측에 다시 이제 협상 주도권에 들어온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북한이 더 많이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CVID에 대해서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또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어떤 육자회담이나 바텀업이 아니라 이제 탑다운 해가지고 포괄적 일괄 타결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좀 보다 빠른 진전을 기대하는 어떤 희망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종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만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줬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잘 맞춰서 갔다. 그래서 기대가 한칸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온 부분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모실 센터장님. 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핵심이 뭐 처음 정상에 만나는데 얼마나 더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럴 거면 만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실무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해서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상국가라든가 과거에부터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 추가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신 센터장님께서는 오늘 이번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안 만났어야 한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이나 양분법이 아니라요. 지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무언가 CBID 정도를 만나야지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비핵화 부분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CVID라고 맞바꾸는 것은 체제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을. 뭐 그동안 보면은 북한이 협상을 깬 것도 있지만 미국이 깬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그걸 내달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체제 보장은 조금 더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좀 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이번에는 미국도 북한이 이야기한 체제 보장 부분은 상당히 진전을 나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문제, 동맹 이야기는 거의 금기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체제 보장이라든가 종전선언 뭐 기타 부분에 있어서 다 줄 수 있다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행동 대 행동이 이렇게 맞바꿔져야 되는데 비핵화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체제 보장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맹이나 이렇게 이런 안보를 해왔던 사람은 불만일 정도였는데 한미동맹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에게 줄 걸 주면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합의문 사항에도 남겨져 있는 폼페오 장관과의 계속적인 회담,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에 풀어가면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 정도까지만 듣고요. 네. 그러면 민 교수님께서. 예,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동 성명하고 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걸 보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오늘 선언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부분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상회담 전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어떤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 빠르다 난색을 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선언문에는 넣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측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르게 접근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비핵화 이야기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동합의문 세 번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약한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처음 만나서 전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부속 합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비핵화라는 부분이 북미 간의 어떤 입장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센터장님. 방금 부속 합의문 얘기했는데 부속 합의문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부속 합의문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부속 합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 CBID를 북한이 체제 존엄이라든가 내부 정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되는 부분에는 넣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합의해줬다. 그럼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회담들의 갈래들을 보면은 부속 합의문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할 때 그러한 부속 합의문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신원 확인 인물 즉각 소환 전쟁포로 실질적 원상회복 합의했는데 우리 국군 포로도 있고 지금 우리 측 사람들이 억류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일본 납북자 송환 문제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우리, 그러니까 억류자라든가 우리 국군포로 문제 이런 것도 풀어나가야겠죠. 그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채널을 통해서 적십자 회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납치자죠. 억류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풀어야 된다.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잘 진행이 돼서 2차 정상회담하고 평양에도 방문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이 워싱턴 오기를 원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하게 되면 결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트럼프 혼자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어떤 가시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지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오늘 합의를 했음에도 대북 제재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때 이제 완화가 되고 마지막에 완료가 됐을 때 이제 해제한다. 이런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가 적으로 이렇게 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고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다양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비핵화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거든요. 하세요. 일반인 시각에서. 예. 좀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국군 포로 유해 송환 그리고 지난번에 억류 미국인 3명 이제 돌아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은 계속 지금 납북자들 돌아오는 것을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지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로 돌아갈 때 빈손 회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충분히 예상되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네 번째 항에 대해서는 나도 이거 충분히 이건 얻은 게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그런 의무를 이행할 그런 책임과 또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성과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정부 입장은 남북관계를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풀겠다. 저는 그건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억류자 송환해라 하면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접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수 변호사 이 합의문 네 항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 4개 항목 중에요. 예? 궁금한 거 너무 많아서 뭘 여쭤봐야 될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왜 갑자기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사망에. 정치권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정치권을 갑니까? 궁금한 게 많으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또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아니면 평가 이런 것들이 이번 북미 공동선언문에도 포함이 됐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네요. 그렇게 또 된다면 우리로서는 더 좋을 수가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공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 CBID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난색을 표한 부분이
V하고 I였어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특히 불가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절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V하고 I,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답변은 우리 정부가 어떤 그 판문점 선언하고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게 다 포함되는 거다. 컴플리트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국내적으로 CBID에서 계속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절충점으로 찾은 것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딱 조율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멈출 수 있는 가장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한국이 해놨던 판문점 선언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그 완전 안에는 verifiable하고 irreversible이 다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이제 정치적 부담을 좀 이렇게 좀 나눠 가지는 이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하고 만약에 남한이 빠지면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북한이 너무나 바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일부거든요. 예.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합의가 있고 구체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 가치가 되는 구체적 행동이 나와 있지 않아서 비핵화 행동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종전선언도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 국무장관의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시킬 텐데 그때 비핵화 부분에 이제 구체적 행동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으로서 종전선언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북미로 갈 것인지 남북미 중 사자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주변 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쯤에 남북미 중 사자가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지만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의견을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양자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히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비핵화나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 즉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뭐가 나왔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이다 다 인정해 준다면 혹시 한국이 그 싱가포르에 가서 문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종전선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북미 간의 이견 조율들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온전히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성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7일이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얘기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이게 원래 순서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순서대로 그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평화협정으로 가도 되긴 합니다. 다만 그 주목받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이 좋은 종전선언을 그냥 넘겨뛰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종전선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보장 일환으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서 종전선언을 해서 비핵화를 얻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어 하겠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네 분과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이 만난 2018년 6월 12일 이동현 뉴스정보선거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도 손소 변호사, 박상준 기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민정원 국립외교원 류주연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팟빵 앱으로 이 작가 개싸움 쥐지함님께서 부평의 아들 손소 2부 망춘에 대해 논평해 주세요. 짧게 하실래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천, 부천, 적을 둔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적어도 21세기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고향이 그쪽이시죠? 고향 인천입니다. 네, 인천이니까. 네, 부천에서도 2년 거주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가봅시다. 저 질문하면서 시작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쭉 하루 종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설명을 했을 텐데 두 가지가 딱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아이패드로 저희 갑자기 기자회견장에서도 영상 틀어졌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딜락 원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네. 뒷문 열어주고 보라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안을 들여다보는 게 있었고,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타볼레라고 타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랑인가요? 자랑인 거죠 어쨌든. 아니 김정은 위원장 차도 뭐 방탄차에 벤츠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보여주게 됐다라고 했는데. 차 안에 뭐 다른 게 있는 그랬는지 아니면 네 차 내 차 서로 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한 걸 과시하려고 그랬던 건지. 니네는 차 만들 수 있니? 우리는 만들 수 있어. 니네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서로 친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많이 예를 썼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원래 쇼맨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아이패드 보여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어떤 미래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 체제 안전이 죄송합니다.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때 제가 타방송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차가 나오지? 그러면서 왜 다 가려고 두 분이 다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갑자기 탑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막 논의를 한 거예요. 탑을 하고 내 차 어때? 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공동 서명장이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과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우리 내 차 타고 같이 갑시다. 이런 논의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깜깜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면서 어쨌든 간에 차를 갖다가 보여주고 차를 타라고 이렇게 권유해준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회담이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만찬장 업무 오찬장에 들어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굳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않는데 남자들도 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피민트맘께서 그 차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직거래네요. 한번 타보고 좋으면 사 이렇게. 무거워서 웬만하면 싣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탄 차도 북한에서 공수해온 차죠. 그렇죠. 네, 화물기 통해서. 네. 그러니까 손소변에서 질문 하나 하세요. 네. CBID 아까 이야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BID가 애초에는 이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그런 개념인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즉,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비핵화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 CBID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이거 봐라, CVI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고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 관련해서 그간 90년대에도 안 됐고 2000년대도 안 되고 하니까 서로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럼 무엇이 비핵화냐? 그러면서 그럼 어떤 것들이 완벽한 비핵화일까를 개념화해서 만든 거죠. 사실 완전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니면 불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걸 지향하지 않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되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도 개발하다가 중단하다가 다시 개발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CBID 개념이 나온 거고요. 이런 CBID 개념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걸 다 하면 내가 옷을 벗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비핵화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재를 풀어주고 그러면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해야 될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은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CBID를 양보하는 순간 검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리버시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념도 있지만 뭐 지식 기반 같은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남겨진다면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도 좀 불안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94년도에도 이거 다 해갖고 경수로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미국에서 검증하러 들어갔는데 원래 약속한 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 보겠다 이래서 파토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CBID를 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북한에. 검증 단계. 그래서 사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계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사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다. 미국하고 국제사회. 그러니까 볼튼 보좌관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찰단이 북한을 들어갈 것인데 이제 뭐 IAEA라든지 국제사회에 들어갈 거지만 그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사찰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해서 사찰하게 되면 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ID냐 그냥 CD냐 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상호 신뢰 부분이거든요. 상호 신뢰가 부재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이 선제적으로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발사대를 뭐 폐기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여전히 의심의 눈치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조율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엔 신 센터장한테 마이크를 드릴 텐데 제가 질문한 거 같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VID 다 좋은데 뭐 다 폐기하고 뭐 반출하고 다 있다 칩시다.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식 기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다른 데 얻어주고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이주도 시켜줬어요. 북한에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이와 관련해서 불가역적인 부분을 해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비핵화가 어느 순간 한 20% 진행되면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0% 다 돼야지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까 20%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미국이 북한 보고 그냥 바로 옷 벗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신뢰가 쌓이면 민정훈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이 개념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20%는 너무 많고 한 51%라도 진행이 되면 그때는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있는 게 이제 오늘 저는 유심히 본 게 볼턴 보좌관의 움직임 이런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볼턴만 나오면 약간 이제 긴장을 하고 약간 이제 국민 밉상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이동할 때 뉴스에 보니까 볼턴하고 같이 타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볼턴이 왜 저기 탔지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CVID를 만든 게 이제 원저자가 볼턴 보좌관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사실 뭐 볼턴 보좌관 역할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제 회담 멤버에도 포함이 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말씀 주셨지만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온 것도 혹시 볼턴의 입김이 좀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냥 저희끼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볼턴,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좀 셌다면 보다 더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저 반대로 좀 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볼턴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이제 너무 강력한 CBID를 주장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밖에 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다른 이전 전임자처럼 이렇게 별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사실 강경파인데 볼턴 보좌관이 더 강경파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좀 이렇게 유해 보이는 거지 절대 폼페이오 장관도 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 받아서 북한과 접촉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좀 더 북한과 입장을 조율하는 부분을 들어간 거고 이제
백악관 내에도 강경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볼턴 보좌관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측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볼턴 보좌관이 어떻게 본다면 총대를 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얘기하는 배드캅 국합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저기 뭐 북한과 협의를 하는데 안보 보좌관이 와야죠.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비용 문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다 대고 돈 다 대고 뭐 그랬단 말이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원조나 투자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다. 자기는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투자를 하는 것, 이게 곧 체제 보장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뭐 일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인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체가 체제 보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투자하는 걸 바랄 텐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우리는 빠지겠다. 투자하는 것,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 정부의 예산, 그러니까 국민의 텍스로 북한에 지원되는 돈이 없다는 얘기고요. 뭐 거기에 시장 가치가 있으면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막진 않겠죠. 막지 않겠다. 예, 네.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돈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기적이에요. 과실은 자기들이 다 따먹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의회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의회의 어떤 견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는 의회가 없습니까? 있죠. 국회 있죠. 일본도 뭐 의회가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부담을 현재 트럼프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감싸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요? 네. 오늘은 전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루한 얘기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내 정책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의 정부가 다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없었다. 봐라 나는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나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이만큼의 그 성과를 이뤄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비용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돈을 많이 내겠다, 비용하겠다 하니까 그거는 미국 측의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딱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2차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북미 간에. 또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삐끄덕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우리가 중진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 정도 굉장히 높은 합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미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뭐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인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좀 이견이 발생했는데 이제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접근하게 된다면 북미 간의 이견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지금 하는 촉진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 사항을 좀 더 강도 높게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체제 보장이라든가 대화의 지속성 부분을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오늘이 될지 지금 트럼프가 싱가포르로 출발했다고 하네요. 예. 미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괌으로 가죠? 괌으로. 네, 괌 갔다가 하와이 거쳐서 본토로 갑니다. 괌도 미국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출발하기 전에 통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 미국 본토 가서 통화를 하겠다. 누구하고? 시진핑이랑.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일본은 좀 일본 패싱 이런 얘기 나와서 아베가 많이 소위 말하는 후달릴 것 같기도 한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비행기를 탔고 중국 영공으로 통과했고 또 중국 공군이 호위해주고 이러면서 나름 메시지를 트럼프 쪽에 던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많이 앞으로 나설 그럴 의향도 있을 텐데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역할은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보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되면 뭐 그것이 종전선언이든 아니면 비핵화 과정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를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까지 제재 이행이 필요하면은 그 제재를 지키고, 또 북한이 이제 변화하는 입장을 보여서 이렇게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중국 북한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노력에 어떻게 보면 협력자로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지만 좀 신중한 모습을 한동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회담 전에 어떤 판이 깨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표로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판이 깨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신중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북한을 이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개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북한 문제를 볼 때 여전히 미중 간의 큰 틀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기대하던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끝났고요. 내일 중요한 또 날이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사전 투표하지 않으신 80% 여러분들 투표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는 또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또 월드컵 보면서 우리 대표팀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적 북미 정상이 만난 2018년 6월 12일 이동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내일은 방송이 없었습니다만은 지방선거 특별 방송이 급하게 생겨서 제가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